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익스큐스는 그냥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지. 뭐 환경 탓할 수 있고 당연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를 스스로 체면을 걸면은 진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같은 동네에서 같은 친구들과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틀에서 벗어나는 게 있다면은 되게 당황했을 것 같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과 토의를 하고 싸워도 보고 교수님들과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해보면서 정말 답은 없구나. 이거 그냥 내가 만들기 나름이고 뭐 없으면은 그냥 손으로 저으면 되고 정해진 틀도 없고 답도 없기 때문에 길을 만들고 뭐 남이 뭐라 하든 그냥 나의 길을 만들어서 개척을 해 나가는 게 제 인생 철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인공들의 이야기 호스트 장주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구성모님은 미국 클래먼트 맥케나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2018년 국내 최초 수제 사이다 회사 댄싱 사이다를 공동 창업하여 현재까지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모님과 함께 어떻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회사원이 수제 애플 사이다 회사를 만들게 되었는지, 거절의 중요성과 거절을 잘하는 방법, 본질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의 중요성, 나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겪었던 고난과 그 과정에서의 배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우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댄싱 사이더 공동 창업자이자 지금 현재 공장장 역할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행사도 뛰고 있고요. 다양한 모자를 쓰고 있는 댄싱 사이더의 선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수라고 하셨는데 선수가 일하시는 분들 칭하는 용어인가요? 맞습니다. 저희는 서로 다 선수라고 부르고요.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뭔가 대리님, 과장님 하기에는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뭐 요즘에 뭐 영어 이름 쓰는 회사도 굉장히 많고 뭐 중견기업, 대기업도 다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공동 창업하게 된 이대로 대표랑 결정을 하게 된 게 이제 선수. 저희가 운동 자체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퍼포먼스를 내면서 관객들은 굉장히 즐거워하고 단 이제 선수는 이제 비하인드 씬스 뒤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댄싱 사이더 브랜드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선수라는 호칭을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저희 이제 댄싱 사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이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 이제 칠성 사이다 뭐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가가지고 뭐 사이다를 달라고 하면은 못 알아듣고 여기 스프라이트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댄싱 사이다는 어떤 회사고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댄싱 사이더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이더, 사과로 만든 술을 판매를 하는 회사고요. 제가 하는 일은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류, 양조, 생산, 관리 감독을 맡고 있고 주말에는 B2C로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행사, 오프라인 행사를 다양하게 많이 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건 어떤 것들이에요? 주류 박람회가 한 60, 70% 그리고 비어 페스티벌 좀 더 가벼운 느낌의 행사도 한 20, 30% 그리고 뭐 팝업도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좀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애플 사이더 뭔지 또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의 업 중 하나가 사이더를 알리는 거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애플 사이더는 사과로 만든 과실주입니다. 원래 사이더가 전 세계적으로 사과로 만든 술을 뜻합니다. 뭐 시드르, 시드라, 뭐 시덜 등등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착향 탄산 음료로 자리를 잡았냐 하면은 이게 이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도 애플 사이더가 있었습니다. 단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이더에 과일을 빼고 알코올을 빼고 원가를 절감하다 보니까 결국 탄산이 들어간 설탕 음료가 이제 사이다로 남게 됐고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남기고 간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게 영국 놀러 갔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어가지고 그때 홀리데이 마켓 하고 있었는데 사이다랑 뱅쇼 이렇게 같이 해서 팔았었는데 따뜻한 사과 음료가 나와서 그래도 탄산이 살짝 느껴지긴 했는데 막 억지로 넣은 것 같진 않았고 그게 왠지 이제 또 현대적으로 이제 발전하면서 좀 더 탄산도 넣고 차갑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거 같은데요. 이게 사실 사과가 워낙 어느 나라에서 어느 기후에서 잘 자라는 과일이기 때문에 이 사과를 베이스로 한 다양한 음료, 주류 음식들이 있는데 이 나라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도 조금씩 다르고 알코올이 들어가는 정도. 주류 쪽에서는 와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서는 탄산이 들어가지 않은 나무 오크통에 에이징한 시드라 스타일로 가져가고 프랑스는 또 내추럴 와인처럼 자연 발효, 이 사과 껍질에 있는 효모를 발효시켜서 만든 술, 좀 달짝지근한 스타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댄싱 사이더는 미국의 크래프트 사이더 문화를 표방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사과로 술을 만들되 다양한 과일, 저희 또 창의력을 발휘해서 배를 넣는다든지 쌍그리아 컨셉의 제품을 만든다든지 뭐 우리나라 충주만 해도 정말 다양한 과일들이 있는데 뭐 오미자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알코올은 사과에서 어때? 우리만의 맛을 좀 색다르게 표현을 해보자. 자연스럽고 다양한 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애플 사이다 컴퍼니가 아니라 과일 사이다 만드는 회사네. 네. 저희가 처음에는 두 가지 제품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양한 와이너리들이 그렇듯 포트폴리오도 넓어지고 사과주를 증류를 해서 브랜디, 과일을 증류한 술을 브랜디라고 하거든요. 사과, 복숭아, 자두 등으로 만든 브랜디도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충주에 위치해 있고 아무래도 주 원재료가 사과다 보니 증류주까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애플 사이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형 원래 직장 이제 대학교 나와서 플래시맨 힐러드라고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수제 사이다 회사를 창업을 하셨는데 너무 그게 간극이 크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애플 사이다? 왜냐면 저는 그 서머스비 네. 제일 대중적인 애플 사이다잖아요. 그거 먹고 완전히 반하고 데스페라도 데스페라도스. 네. 그거 먹고 와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애플 사이다 좋아했었는데 형이 창업하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회사 창업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정말 무수한 이 팟캐스트 시간으로는 커버 못할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나만의 비즈니스는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엄연한 꿈이 있었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제가 전 회사 다닐 때 PR 에이전시인데 고객사들의 키 메시지 확립, 보도자료 작성 등을 통해서 인디렉트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방향으로 회사의 메시지를 잘 잡아가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게 하드한 것에 대한 물질적인 거에 대한 니즈가 생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게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를 판다라기보다는 이게 잘 안 와닿았던 거 아니에요? 네, 확실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좀 홀딩, 물건 모으는 것도 좋아하고 지점토로 만드는 거, 공작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요리 식당 하시는 분들이 더 부러워지고 그때 2018년 당시에 수제 맥주 붐이 일어났는데 와 저것도 되게 멋있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친형에게 조언을 좀 구했는데 나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한국에서 너랑 비슷한 환경에서 회사도 다니고 4년 인생 선배를 만나봐라 해서 만난 게 제 비즈니스 파트너 이대로 대표이사고요. 이대로 대표가 갑자기 이태원 옥탑방에 지금 자취하는 곳에 가가지고 사이더 홈브레이한 거를 마셔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다른 팟캐스트 얘기, 뭐 팀페어스 얘기 그리고 그 형님도 이제 그 당시에는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파이낸스계 그런 거에 지친 게 확실히 있어서 본인만의 것을 찾고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현실적으로 수치적으로 되게 많은 리서치를 이미 해놓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마침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인터뷰를 본 거죠. 저는 또 저만의 스킬에 있어서도 어필을 좀 많이 했었고. 어떤 게 있었나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저녁 이후니까 공병을 나왔습니다. 공병이 막 대단한 건 아니고 폭파 특파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선 회로라든지 공병들 사이에서 야 공병이 못 고칠 게 어디 있냐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뭐 수도, 뭐 전등, 전기, 뭐 저기 전봇대에서 전기 따오는 거 뭐 등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보다 리얼 라이프 DIY를 많이 겪어서 이런 양조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많이 배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로 대표님도 창업을 하려 했을 때 막막한 부분도 있었고 분명히 우리가 손으로 부딪혀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본인은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주변엔 또 약간 그런 손 더러워지고 기름 막 닦고 뭐 빼고 막 붙이고 고치고 막 이런 타입 사람이 많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또 괜찮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딱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맞았던 거네요. 그 옥탑방에서. 네. 딱 이렇게 합심을 했어요. 오케이 우리 같이 간다. 자 근데 지금 엄청 큰 탱크들이 지금 10몇 개가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옥탑방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어떤 기계가 필요하고 뭐 어떻게 해야 하고 효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만들어야 되고 뭐 만들어 놓은 다음엔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건지가 너무 궁금해서. 사실 처음에 옥탑방에서 한 모금을 마셨을 때 저는 이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가 없다. 너무 맛이 없었거든요. 식초 맛이에요. 식초 맛. 네, 진짜 식초 맛이고 이게 지금 되돌아보면은 알코올만 들어있었지 정말 맛있는 술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QC와 노력과 연구개발을 요하는 게 술인데 그냥 옥탑방에서 네, 잠깐 옥탑방에서 만들어 쓰는. 네, 사과즙 포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통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서 저렇게 본 거 짜집기 해서 했는데 당연히 안 되죠. 네. 먹어보고 아 이거는 비즈니스가 잘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플래시먼 힐러드에서 인터넷 기사를 검색을 하고 F&B 고객사 중에 하나 모니터링을 하는 게 제 주요 업무였는데 뭐 그 고객사 내용, 업계 내용, F&B 동향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뭐 앞으로 온라인 주문 시장 너무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 음식, 지역 농가, 청년 창업 등등 이런 키워드들이 이게 제가 그 옥탑방에서 사이다를 마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뜨고 뭐 점점 더 보이는 거예요. 막 전통주 세제 혜택, 예, 이 전통주 온라인 판매. 그래서 와 이거는 다시 옥탑방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제 이대로 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판매한 바틀까지는 1년 정도 걸렸고요. 막 벤치마킹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왜냐면 국내 회사가 또 없었고 최초 수제 크래프트 과실 사이다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대표님한테 뭐 배워가지고 뭐 양념치킨 소스처럼 뭐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그겁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다우니스 사이더라고 보스턴에 있는 사이더 전문 양조장이 있는데 마침 거기 대표가 이대로 대표 공동 창업자랑 대학교 동문이에요. 네, 메인에서 베이츠 컬리지를 같이 나왔는데 그 관계가 또 이대로 대표가 이 비즈니스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오케이 비즈니스 같이 합시다 해서 미국에서 한 2, 3주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이더리 막 방문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다우니스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장도 이제 거의 계약 끝났고 이때쯤에 이제 기계 들여올 거다 했는데 마침 그때 우리 기계 들어오는 주에 다운이스트 또한 캐닝 라인에 엄청 큰 거를 깔아가지고 캐닝 라인이라 하면 그 캔입 장비 네, 캔에다가 액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찌밍하는 장비가 있는데 막 터렛으로 돌아가는 그 기계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양조사들 6명이 관리자 1명 총 7명이 3주 동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딜을 쳤죠.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즐거운 클럽들 많고 부산도 너무 아름답고 음식도 너무 맛있는데 우리가 비행기표, 음식, 주말에 노는 거 다 대줄 테니까 주중에 9시부터 6시까지 너네 사이더 모든 거를 알려주지 않으련 이제 그쪽 다우니스 대표 결제 승인, 관리자 결제 승인 직원들 너무 행복하죠. 네, 그냥 집에서 그냥 놀고 그냥 쉬려고 했는데 뭐 버지니아나 갈까 이랬던 친구들이 버지니아 비하 네. 발언인가요? 아니면 아니 버지니아 너무 훌륭한 휴양지로 놀러 갈까 했던 친구들이 이제 극동이죠. 극동 파리스트 와서 사이더를 만든다. 콜이죠. 완전 직원들은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 애플 사이다를 만드는 거에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인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문화를 다른 나라에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파할 수 있는 애플 사이다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좀 재밌게 얘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주말에 놀고 이런 부분이지만 그 직원들이 왔을 때 굉장히 프로페셔널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친구도 나는 이렇게 배웠어. 내가 배운 거를 문서화해서 남겨줄게. 네. 3개월짜리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다큐멘테이션을 쫙 남겨주고 그 돈이 한 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총 예산이 들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 데리고 오고 모시고 식사하고 네. 뭐 여기 숙박비 대주고 엄청난 비용이죠. 모든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쏟아서 인원을 좀 줄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진짜 처음 체인지 ROI 확실하게 나오는 행위였던 거죠. 정말 저희가 제로에서 원까지 3주 안에. 근데 또 원도 되게 돌아다니셨던 많은 양조장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마음에 들어서 달라고 그 비법을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친분도 있고 그쪽도 제로에서 시작했고 상당히 많은 양조장들이 역사가 되게 깊고요. 이미 자본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곳도 많고 그러면은 쉽거든요. 예, 자본이 있으면 굉장히 쉬운데
다운이스트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dorm에서 시작을 해서 아, 지금은 미국 사이더 양조장 중에 탑5 안에 드는 양조장입니다. 그 다운이스트가 유명한 게 unfiltered cider로 유명한데 북동부 쪽에 계시는 분들은 노스이스트에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뉴 잉글랜드 스타일 사이더라는 카테고리를 다운이스트가 만들었습니다. 필터되지 않고 그냥 딱 그 즙에 탁한 뉴 잉글랜드 IPA처럼 뉴 잉글랜드 사이더라는 카테고리를 그 친구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긴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다운이스트 사이더 덕분에 점스타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맨 처음에 미국식 애플 사이다를 갖고 온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과일 사이다 문화를 표방하려고 한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들으면서. 맞아요. 제가 왜 문화를 얘기하냐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이더 양조장 한 7, 8군데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국에서 온 친구들인데 사이더 사업 시작하려고 한다 했을 때 몰라요. 가세요. 이런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와. 규모 다양한 곳들이 많았는데 다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오픈 문화. 컷드로우의 정반대죠. 두 팔 벌리고 웰커밍하고 알려주려는 문화 굉장히 친근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운이스트 친구들의 업무 일하는 자세. 그냥 길 가다가 마주치면 되게 자유로운 영혼들이에요. 뭐 머리 길고 뭐 옷도 막 그냥 후지근하게 입고. 근데 일에 있어서는 업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확실하게. 왜냐? 식품이잖아요. 네, 위생이잖아요. 업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칼같았고 그냥 대충 설렁설렁 그게 전혀 안 보였습니다. 사이더 양조장 문화죠. 그거를 우리 회사에도 도입을 꼭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이더 양조장들을 다니면서 템룸이라고 하죠. 양조장 바로 옆에 붙어서 거기서 만드는 제품을 마실 수 있는 공간에서 동네 정치인들한테 편지 쓰는 이벤트도 있고 뭐 탱고 나잇도 있고 뭐 트리비아 나잇도 있고 그리고 각자 사이더 먹는 게 다 다양하고 달라요. 이게 내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서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자아를 내가 소비자가 직접 써나간다라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사이더 맛에도 그게 나타났고 사이더를 마시는 사람들한테도 그게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주류 문화는 통일, 네, 일원화되어 있죠. 나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문화에서 이런 주류 문화도 있다. 그냥 한 잔만 마셔도 된다. 아니면 친구들 마시는 동안 난 노알콜 마시고 운전할게 이런 문화도 있지. 이거를 다 같이 이런 식으로 무리에 휩쓸려서 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음 문화를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크래프트 문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거를 꼭 우리나라에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즐거운 브랜드, 맛있는 술, 한 모금만 마셔도 맛있는 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키포인트죠. 네, 이거를 부장님이 마시자고 해서 뭐 남들이 다 해서 싸서 그 이유보다는 내 몸에 넣는 거니까 내 입에 맞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이 제품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괜찮아요. 이거 안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좋아할 수 있고 네, 그런 옵션을 제공을 해주는 게 크래프트 문화의 일환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조업 관련된 철저한 비즈니스 문화로서만 보면은 생산하는 라인이 적을수록 좋잖아요. 더 절감도 되고. 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 다 너무 좋지만 왜 이렇게 다양한 거를 계속 만들까? 단종되는 품종도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단종되는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어딜 가든 계속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약간 찾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 또 어느새 단종되나? 약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만들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 댄싱사이다 컴퍼니 규모가 엄청나게 큰 막 주류 회사는 아니니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딱 얘기 들으면서 깨달은 게 술만 파는 게 아니라 또 이 하나의 이 문화를 또 한국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우리의 DNA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점 제조업으로서 성장을 하고 이제 노란색 경험치 선이 이제 점점 쌓여가면서 계속 고민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주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만 팔면은 최고거든요. 이렇게 넓은 공간도 없어도 되고 훨씬 더 단순화하고 효율도 올라가고 라벨도 덜 사도 되고 그런데 바틀 디자인 생각 안 해도 되고 네, 디자인 생각 안 해도 되고 뭐 새벽까지 촬영 안 해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될 때고 계속 실패해야 될 때고 새로운 소비자들을 끌어와야 되는 시기이고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비즈니스하는 입장에서 로맨틱한 걸 약간 어느 정도 가져가려고 하는 그게 철학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거가 이제 쌓여서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제 소비를 할 때 괜한 느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파타고니아 환경을 신경 쓴다는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제 소비를 또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 같은데
분명히 또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느끼면서 댄싱 사이드만의 브랜드가 잡혀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저희 파운더들이 있는 한 혼이 확실히 있을 겁니다. 우리 제품엔 혼이 있고 아직은 캐피탈리즘에 예,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다 정보가 다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또 팔로잉을 하다 보면 관심 있는 회사는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오랫동안 쌓이면서 이게 브랜드가 되는 것 같고 사실 스토리는 페이크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중에 추가되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마케팅 입장에서 만드는 그냥 그런 스토리의 브랜딩보다 회사의 행보 계속되는 행보들 속에서 이런 찐 느낌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고 이런 막 하나의 무슨 로고를 만든다든지 뭐 티셔츠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보다 이런 아껴야 되는 제조업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한다. 그 이유는 그 우리가 원하는 문화 전파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약간 이런 것들이 멋있는 그런 아우라가 아닐까. 그 찐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찐. 우리도 진짜 댄싱 사이드를 좋아하고 오래 마시고 선물하고 이런 분 찐팬이라고 하거든요. 찐팬 만들기. 10,000명의 찐팬을 만들면은 더 이상 열심히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죠. 찐팬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시작할 때부터 한 모금씩 마셔봤던 브랜드가 이렇게 진화하는 거를 보고 흐뭇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갓 어제 알게 된 소비자들도 마시고 이거 뭐야? 뒤에 보니까 충주 써있네?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온라인도 판매가 가능하네? 뭐야? 금융맨과 홍보맨이 만든 거. 이런 식으로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확실히 저희가 뭐 굳이 쥐어 짜낼 필요 없이 진짜 이 안에 혼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주류는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음식 산업 자체가 정말 트렌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트렌드가 빨리 돌고 그 돌았을 때 들어오는 경제적인 효과가 또 엄청나고 근데 이제 그게 그대로 다른 걸로 옮겨갔을 때 빠지는 것도 되게 많이 빠지고 F&B 식품 산업에서 약간 공식처럼 돼 있는 게 되게 브랜딩 예쁘게 잘 해가지고 맛있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붐을 확 시켜서 SNS가 확 터져서 돈을 확 땡기고 이익을 뭐 많이 남기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매출 많이 하면서 몸집을 키워서 가치 평가를 많이 받아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사모펀드에 팔면서 엑싯을 하고 대표는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그게 또 이제 다른 사모펀드에 계속 굴려다니면서 브랜드가 계속 바뀌면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피로감을 느꼈을 때쯤 사라지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느꼈는데 핵심은 결국에는 퀄리티였거든요. 그냥 맛있냐 안 맛있냐. 내가 트렌드와 이런 브랜딩을 통해서 여기 유입이 됐는데 여기 이제 단골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한번 먹고 뭐 괜찮나 이러고 갈 것인가 그 밸런스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막 맛만 표방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냥 어디 구석에 있는 약간 숨은 찐 고수 느낌이지만 결국에 매출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뭐 현금 유동성에 막혀서 그냥 망하면 끝이잖아요 사실. 그 밸런스를 어떻게 잡으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하이프, 유행, 트렌드는 브랜드 관점에서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인데 뭐 어느 브랜드든 이렇게 하키스틱을 그리면은 하키스틱을 그리면서 내려오더라고요. 주류 업계에서도 발생하는 걸 몇 번 봐왔고 뭐 전자기기 아니면은 뭐 옷도 정말 많이 패션도 그렇죠. 네. 자 내부 분야를 얘기했는데 이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것과 주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은 진짜 완전 게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식품 제조 정말 칼같이 명확하게 운영을 해야 되되 주류 브랜드가 그러면은 망하거든요. 쿨해야 되고 쿨해야 되고 섹시해야 되고 제가 영업할 때 제 모습이랑 월요일날 아침에 현장 주간 회의할 때랑 완전 느낌이 다르거든요. 지금 뭐 제가 막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 딱 그 부분만 캡처해서 보면은 약간 메소드 연기자처럼 볼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이거를 제가 막 액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현장 공장장으로서 제가 진짜 명확하게 지시를 해야 될 때와 주말에 우리 고객사 가서 what's up 이러면서 네, 핸쉐이크 하고 술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사이더 다 하나씩 사고 이런 거는 또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둘 다 공존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양조장 사장들의 비극이에요. 네, 직원들은 사실 현장 직원들은 그냥 일하고 집에 가면 되고 영업맨은 그냥 쿨하고 섹시하면 되고 근데 이걸 둘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양한 모자를 쓴다고. 네, 진짜 다양한 모자라는 표현을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도 연세가 훨씬 많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매니징을 해야 되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쿨하고 섹시하면은 누가 제 말을 듣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선을 그어야 되고 이 선을 긋는 걸 너무 늦게 깨닫긴 했어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 사람들은 내 말 안 듣지? 왜 바 사장님들이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하품하면서 듣지? 식품 제조업과 주류 브랜드는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사 나가면은 기존에는 막 세부적으로 사과즙을 18도에서 발효해서 이런 부분을 포인트아웃 했는데 이게 소비자한테는 와닿지 않더라고요. 예. 우리 사과로 내가 직접 수제로 만들었어요. 이게 훨씬 더 섹시한 거예요. 둘 다 팩트인데 노르웨이에서 날라온 와인 효모로 적정 온도인 27도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주 고객이 되는 맥주바 약간 이런 데에 맞춰서 설명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업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제 본질에 대한 분석이 확실히 돼야 되고 그거에 필요한 걸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저도 매일 그 부분을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의 본질은 무엇인가? What's in the core? 코어에 뭐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고 내 대상, 내 고객, 내가 말하는 상대, 대상이 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비즈니스의 코어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부분이 정말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사실 사기치면은 너무 쉽거든요. 그냥 여기서 A라고 하고 여기서 Z라고 하고 이거는 뭐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인데 이 본질과 이 내면의 내실을 다져가면서 잃지 않으면서 상대가 누가 됐든 잘 교류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몇백 시간의 개발 시간이 들어갔다고 해도 대학교 다니면서 그냥 달짝지근한 술 원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고 사실 딱 깠을 때 한 입 딱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고 어떤 소믈리에가 와인 리스트에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세일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상대하는 대상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게 예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 최초라는 키워드에 조금 집중하고 싶은데 국내 이제 최초 수제 사이다 회사인데 첫 번째로 그 애플 사이더라는 것을 한국에 들어오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좀 기억이 나는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딱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사과 관련한 스토리인데 이 사과즙 포 있죠. 포를 저희가 몇천 개를 잘라서 처음에 이제 집에서 홈브루잉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시장이 있고요. 포즙 시장이 있고 참고로 저희는 한 달에 약 5천에서 16,000리터의 사과즙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가 하나가 200ml니까 네, 포를 어마어마하게 잘라야 되는데 롯땡땡성 이런 대기업들 사과즙 음료수에 들어가는 그런 사과즙 시장이 있고 이 대기업 시장은 엑스 지나가는 관만 이만해요. 이따만하고 여기 포는 200ml 이렇게 해가지고 아저씨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건데 우리가 딱 애매하게 그 중간이거든요. 주영님이 아까 막 이렇게 큰 설비라고 했는데 우리의 수요량이 애매합니다. 딱 중간이에요. 공급하시는 사람들조차도 준비가 안 된 거네요. 그건. 인프라가 없습니다. 없었어요. 미국은 사이더 양조장도 많고 이렇게 사과즙을 충주 이쪽에 이 공장으로 들여와서 발효를 하고 이런 거를 설비업자들이 사과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착즙을 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래서 뭘 원해요? 뭐 100ml짜리 원해요? 아니면 3000리터 원해요? 약간 이 느낌인 거죠. 맞아요. A부터 Z까지 우리가 다 개척을 해 나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파운더들끼리 다툼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답이 없어요. 최초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야 얘네는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할 수 없는 게 야 롯데는 어떻게 하는데? 아니면 옆집 아저씨는 어떻게 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만의 시스템을 개척해 나가는 게 이제는 머슬 메모리입니다. 새로운 거를 세팅하고 만들어 나가고 그런 회의들이 있어요. 자 우리 사과 증류주 이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증류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공정이라든지 새로운 제품 기획이라든지 스트레스와 그 희열이 공존하는 그 회의는 진짜 2달마다 한 번씩 있거든요. 네. 그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처음에는 네. 너무 힘들었지만 그걸 다 이제 깔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환경이 됐군요. 네. 지금 스트레스도 뭐 조금 받으시겠지만.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최초라는 키워드는 우리의 키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뭘 해도 그냥 다 최초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대기업들이 이거를 마케팅용으로 써야 되고 소비자들도 이걸 대단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대기업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기에는 월급 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최초로 한다? 이거는 리스크 테이킹을 진짜 스마트하게 잘했다. 그래서 대기업이 우리 최초로 이거 개발했습니다. 그건 정말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대기업이 그럼 더 네, 그렇네요. 네. 근데 스타트업이 최초로 뭘 하는 건 매일 네, 매일 새로운 거를 개척해내 이 이노베이션 자체가 DNA에 있어야 할 회사가 최초로 뭘 했다? 저는 그거는 당연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렇죠. 안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죠 스타트업이.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있는 많은 재밌는 썰들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굳이 우리의 브랜딩 포인트는 아니다. 진짜 웃긴 거 하나만 또 하나 더. 네. 그 수박으로 만든 술을 케그에 담아서 납품하는 업체가 케그라면 케그라고 하면 이제 20리터 그 생맥주 통 수박 원물을 착즙해서 그거를 생맥주 통에 담아서 판 업체가 아마 우리가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듣는 시청자분들 한번 팩트 체크 해주시고요. 이 최초로 그걸 하다 보니까 실패.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제가 네이버에서만 검색해서 오케이. 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실패의 스토리인데 수박을 뭐 우리 딱 7톤 필요해요. 구매를 해서 착즙 업체한테 우리 사과를 착즙할 건데 뭐 이렇게 해주세요. 원래 사과만 하시던 분인데 야 이거 수박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저희 또 검색해서 알아보고 뭐 그 당시에 5년 전만 해도 챗 GPT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막 알아보고 논문 알아보고 착즙해서 어영부영 이제 케그 넣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수박 박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사과 발효한 다음에 수박즙을 넣으니까 이게 빨갛게 탁한 그 수박즙 딱 그 느낌이 나고 너무 맛있어서 신나가지고 사장님들한테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다 이제 사장님들한테 연락해서 우리 이거 진짜 대박 아이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납품을 하고 이제 자고 있는데 토요일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저 이거 지금 너무 기대돼요. 어디서 이게 잘못됐지? 토요일 저녁에 한 밤 10시 반쯤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제품 진짜 좋아하는 사장님한테 전화하는데 구이사님 여기 이게 무슨 오이 주스가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이쁘게 잘 나왔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맛이 이상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거를 지금 이태원을 갈까 충주에서 이태원 2시간 거리인데 갈까 말까 가서 상황 확인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수박이 빨간 이유가 약간 고춧가루처럼 고체가 빨갛지 수박즙 자체는 투명한 색이에요. 네, 투명한 색이고 우리가 너무 빨리 신나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이 고체가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만들어서 다 팔아버린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케그 통이 20리터 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라앉죠. 이 냉장고에 들어간 가라앉고 이 케그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에어로솔 스프레이처럼 가운데 이렇게 빨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뽑는 거는 빨간색 너무 예뻐. 손님들 다 너무 맛있고 이렇게 마시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위에 맑은 청주 어떻게 보면 수박 청주죠. 수박 청주를 먹는데 그 고체 그 수박 향도 없고 오이 그 끝에 수박 끝에 있죠. 네. 그런 박향 역한 그 박향만 나는 그 알코올 쓴맛 나는 제품이 클레임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납품한 거에 매출의 한 20%가 그 케그였거든요. 와. 그 정말 모든 제조업의 악몽, 피눈물 나는 단어 리콜을 강행하고 한 케그 한 케그 오픈해서 밑에 드레인으로 다 부어버렸죠. 네. 그게 또 근데 그게 바틀이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바틀이었으면 보였겠죠. 섞으면 또 되는. 네, 섞어도 되죠. 단 기획 단계부터 그냥 빨간색 술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막걸리처럼 깔아앉는 게 아니라 며칠만 좀 냅뒀으면 가라앉는 거 보고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됐을 텐데. 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유레카 빨리 가서 팔자 신나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네요. 약간 이야기 좀 쉽게 설명하자면 버블티를 먹는데 그 버블이 밑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안 하고 그 밑에만 다 빨아 먹은 다음에 야 이거 뭐 그냥 밀크티 나오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정확합니다. 그 무게 때문에 수박 빨강색이 다 가라앉고 결국에는 투명한 오이술만 나온 거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어떤 뭐 다른 프로세스가 생겼나요? 그거. 네, 체크하는.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절대 리콜은 없다. 앞으로 우리가 QC만이 살 길이고 제품 런칭에 있어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QC라면 품질 관리 말씀하시죠? 네,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을 하고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도 다른 업계에서도 이 용어를 쓸지 모르겠지만 가학 조건, 뜨거운 데도 놔보고 얼려도 보고
모든 소비자들이 이거를 정말 귀엽게 이렇게 이쁘게 조심스럽게 다룰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학 조건에 두고 변질이 된다면은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소비자한테 대처를 할 것인지, 교체라든지 환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잘 설명해 가지고 요런 부분은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공지를 하든지 네, 등등 이런 실패들이, 크고 작은 실패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초코파이 보면은 진짜 완성도가 너무 높거든요. 전율이 돋는. 네, 완벽해요.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나라 지원 사업 중에 마이스터 지원 사업이라고 리타이어 하신 마이스터들을 나라에서 컨설팅 피를 주고 소규모 기업들한테 컨설팅을 해주는 지원 사업이 되게 유익한 지원 사업이 있어요. 내가 명장들 모셔. 네. 다 이제 뭐 교수, 무슨 어디 회장, 무슨 협회 회장, 단체 회장 이렇게 있는데 다 엑셀 행이 다 길어요. 다양한 네, 다양한 타이틀로. 다양한 타이틀만 하는데 어떤 분이 행이 되게 얇아요. 근데 보면은 롯데 제과 끝, 개장 입사, 공장장으로 은퇴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찐이다. 이분한테 컨설팅 받아야 된다 해서 이분한테 저희 컨설팅을 꽤 오래 받았고 지금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은인이죠. 은사 모시듯이 비즈니스 멘토죠. 뭐 노무, 인사 노무, 유체 역학, 공장 설비 들여놓는 거, 공장을 새로 설립하는 거, 기초 다지는 거 등등 뭐 안 배운 게 없는데 이분이 초코파이 얘기를 막 하는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막 초콜릿이 막 이거 붙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떼는데 막 초코가 묻어가지고 막 등등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마시멜로를 초코 안에 넣는다는 게 네. 크림 넣는 것보다 더 이게 어마어마한 고민이 들어가고 깔끔하게 들어가잖아요. 봉투를 어떻게 뜯을까에 있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만큼 정말 완벽하고 뒤에 법적 표기상 완벽하게 법적으로 합법이고 뭐 우리께 불법이라는 거 정말 법적으로 모든 게 완벽하고 보면은 진짜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무수한 생산관리 직원들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의 시간이 들어간 게 딱 보이는 게 초코파이. 네. 그리고 포카칩 딱 보면은 진짜 완벽해요. 그러니까 제조하는 입장으로서 소름이 돋는 프로덕트다. 네, 진짜 소름이 돋고. 그거 막 진짜 배송할 때도 깨지기 쉬운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열 몇 개가 들어가서 그 유통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막 하나하나 이렇게 모셔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 기내 그 수만 분처럼 이렇게 막 던져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죠. 딱 받았는데 깠을 때 박살이 안 나 있다는 게 참 진짜 QC 퀄리티 컨트롤 완벽한 게 네. 초콜릿 녹을 수도 있고 이런 마시멜로 동그라미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까지 깐 초코파이 중에 와 얘는 좀 독특하게 생겼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네요. QC가 완벽하고 끝도 없어요. 뭐 포장재 두께, 박스 두께에서부터 소름 돋는 거 또 하나 스토리가 있는데 그 박스 재질을 롯데 제과에서는 절기를 8개로 나눈대요. 보통 사람들이 4계절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반으로 쪼개가지고 절기마다 쓰는 박스 재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요? 여름에 습도가 높아질수록 더 짱짱한 친구 쓰고 와. 그리고 겨울에는 어차피 바삭바삭하니까 더 얇은 재질 쓰고 와. 그렇게 해서 원가를 절감해서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와. 소름. 저 그 얘기 듣고 우리는 와 과학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배울 것도 너무 많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에브리데이 프로덕트에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재밌고 제 주변에 이런 제조업 공장하는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거 막 진짜 젓가락 이런 거 들면서 와 이러고 같이 모이면 이런 것들 보면서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그래서 진짜 제조업이라는 게임에 뛰어든 너무 잘했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인터넷에 그 수많은 그 공방이 실을 때 보는 영상들 중에 이제 막 고양이 영상들도 막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한창 어떤 퍼널에 빠져서 어떤 알고리즘의 선택에 의해서 그 대한민국 그 농심 라면 공장을 봤어요. 그 공장 그거를 근데 그거를 한 10몇 분짜리였나 뭐 하나도 그거 없이 그냥 다 봤어요. 근데 경이롭더라고. 네. 영국의 그 스피닝 제니 있잖아요. 재봉틀. 처음으로 자동으로 재봉틀이 발명되면서 엔진을 거기다가 쓰기 시작하고 자동으로 재봉틀이 돌아가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이제 사람이 제조하는 거를 보면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경이로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 입장으로서 저 기계는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지? 코딩해서 아시겠지만 빌딩 블럭이잖아요. 기계도 빌딩 블럭이에요. 이게 유압으로 미는 힘,
모터로 돌리는 힘, 그리고 밸브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거의 집합체로 그 어떤 복잡한 기계도 만들어지고, 이걸 PLC라고 하는데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이때 밀고 이때 밸브 열고 이때 모터 돌려, 이거를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랭귀지를. 그래서 주영 씨가 아까 라면 얘기했는데 면 여기 오면은 밀어, 밀고 2초 뒤에 모터 돌려, 그러면 이제 컨베이어 돌아. 네, 이런 맞죠, 거의 맞죠. 집합체로 기계가 만들어지는 게, 그걸 깨달는 순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앱 보면은 그 대학교 프로젝트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비슷하게. 네. 근데 거기 엔지니어가 몇만 명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빌딩 블록들 하나씩 보다 보면 이제 경이로워지는 거죠. 사실 이게 스크롤 내릴 때 그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로딩을 하는 거거든요. 레이지 로딩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리 이제 불러오면서 이걸 가져오는 건데, 형이 언제까지 스크롤할지 모르니까 네. 예를 들어서 7,000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로딩을 땡겨 오면은 네. 레이텐시가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하나씩 보내면서 와서 이게 쭉쭉쭉쭉 내릴 때 막힘없이 나오는, 와. 그거를 이제 짜내려고 그렇게 많은 엔지니어들이 또 있는 거고, 또 거기서 또 알고리즘도 있어야 되죠. 얘네 자체로도 A/B 테스팅을 돌려서 알고리즘을 A/B 테스팅을 해요. 그러니까 형님이 쓰시는 페이스북의 그 알고리즘이랑 네. 제가 쓰는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랑 다릅니다. 아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다. 그게 다르다는 게 형님이 라이크 누른 거에 베이스드 오프 돼서 다르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계산 방법이 다를 수 다를 있어요. 수 있다. 네. 걔네 자체로도 A/B 테스팅을 하거든요. 또 하나를 말하면 뭐 챗GPT에서 와 이걸 어떻게 빠르게 보내지라 하잖아요. 정확한 그쪽 아키텍처는 모르지만 이게 로딩할 때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글자를 생성하는 것 자체도 엄청 오래 걸려요. 왜냐면 다음에 뭐가 올 거에 대한 또 계산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계산하는 와중에 그걸 보여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안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API에 그냥 다이렉트하게 딱 찍어서 보내버리면 그거 받는 데까지 엄청 오래 걸리죠. 왜냐면 그 생성이 다 끝나야지 어떻게 보면 문단이 끝나는 거니까. 공개를 하기 시작하는 그거 하나로서 사용자는 이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느끼고 되게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 이게 진짜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것들이 있기 전까지 그 공을 생각하면은 초코파이든 챗 GPT든 부드러운 소비자 경험을 위해서 엄청난 엔지니어링이 들어간 게 확실히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형 얘기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네. 여기서 제조업의 현실을 느끼는데 그 현대 과학의 결정체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얘기한 설비들 푸시앤풀 뭐 유압 막 이런 것들 다 한 그 PLC 집합체의 그 어마어마한 설비들에서 나오는 프로덕트가 1,000원 미만입니다, 하나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뚜껑 0. 몇 원 깎는 게 네. 되게 큰 게, 저희가 뚜껑을 이 MOQ가 인쇄된 거 찍는 게 미니멈 오더 퀀티티가 10만 개예요. 그러니까 10만 개를 찍어야지 그 가격이 나오는. 네, 10만 개를 찍어야지 납품을 해줘요. 저 사고 싶어요 하면 10만 개 사세요 하는데, 심지어 이 뚜껑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되게 귀찮아요. 그냥 이거 이렇게 갈아 끼고 이렇게 누르면은 10만 개가 나오는데 그 이하로 하면 갈아 끼울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진짜 몇억 개의 뚜껑을 찍어내고 그거를 0.1원을 깎는다? 그럼 1,0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제조업의 현실은, 제가 계속 항상 제조업 설명할 때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진, 마진, 그리고 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노 스케일입니다. 나노 스케일. 스타트업들 새로 시작할 때 이제 마켓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느 가격대에 팔 거냐라는 생각을 할 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좀 그럴싸한 스토리들을 입혀가지고 가격을 높게 해서 판매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되게 몇 년 동안은 하이브를 받고 클 수는 있는데 결국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대가게 집정체를 해서 나온 그 퀄리티 컨트롤 된 제품이 하나당 900원인데 스토리 좀 입혀가지고 1,500원을 해서 팔기에는 처음 몇 개는 그렇게 되면서 섹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 소비자들이 나중에 언젠가 바라봤을 때 이럴 바엔 이거 하지, 이럴 바엔 신라면 먹지, 이럴 바엔 초코파이 먹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결국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좀 쉽지 않고 대충 그렇게 그냥 스토리 입혀가지고 들어갈 생각을 하면 몇 년 뒤에 사라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이구나,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되네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으려면은 가격과 가치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을 높게 매겨서 진짜 이거는 뭐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밤새 가지고 만들어서 한 거니까 나는 이거는 2만 원은 받아야겠어.
사실 소비자한테 내 노력에 대한 가치는 크게 없거든요. 네,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먹었을 때 그 가치, 누구에게는 알코올 도수, 누구에게는 맛, 그 가격이랑 내가 느끼는 가치랑 맞아야지. 이 메이커의 가치에 매료되어서 그거를 가격을 매겨버린다? 아니면은 주변에서 다 이렇게 하네? 오케이, 그럼 나도 여기에 맞춰서 팔아야지. 저는 그건 롱런할 수 없다고 보고. 지금 내 생각에 도취된 네,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식품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소비자에서 보는 게 정말 쉽지 않지만 매우 중요하고, 설령 마진이 너무 얇은 것 같다 싶더라도 소비자 관점에서 메이크센스하고 말이 되고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면은 최대한 저쪽 관점에서 백트래킹을 해서 그 관점에서 가격을 책정을 하는 게 맞고. 왜냐면 요즘에는 심지어 가격도 힙하게 매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격도 섹시하게. 네. 형님이 말씀하신 게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도 아니에요. 요즘은 가끔은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네. 우린 더 섹시하기 위해서 가격을 3배로 책정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고급 브랜드 느낌으로 갈 거야. 근데 사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기업의 브랜드들의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어떻게 보면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네.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정말로 한 땀 한 땀 만들어가지고 금박을 씌워가지고 만들어서 3배를 띄우는 건지, 아니면은 같은 공장에서 데리고 왔는데 유명한 사람이 들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3배를 띄우는 건지, 그거는 소비자들이 언젠가는 한 병은 사도 그거는 2병은 안 사거든요. 네, 결국에는 계속 반복적인 구매 유도를 위해서는 가격과 가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좀 마진 적더라도 존버하다 보면 이제 브랜드도 생기고 팬도 생기고. 맞아요. 다행히 저나 이대로 대표나 지금 당장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임팩트 있는 제조업으로 자리 잡는 게 주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띄워서 현금 확보보다는, 주류는 여기저기 다 보이면은 그만큼 또 시너지가 나는 게 없거든요. 이게 파지티브 사이클인데 최대한 많이 모든 메뉴판에 많이 들어가고 여기저기 붙여지고 보이게 하고, 그때 되면은 뚜껑 0.1원 깎을 수 있거든요. 네. 10만 개 사다가 100만 개 사면은 0.1원 깎을 수 있거든요. 네. 처음이란 키워드에 집중을 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았다 했는데 이 업계 속에서 생기는 프릭션, 갈등들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혁신, 새로운 걸 도전을 할 때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많죠. IT 쪽 용어를 사용하자면 이제 백엔드도 뚜껑 만드는 업체 농가 사장님들이랑도 대화를 해야 되고, 그 프론트엔드에서는 이제 술집 운영하시는 우리 고객사들이랑도 소통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존에 있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에이전시에서 소통하던 분들이랑 또 차원이 다른 커뮤니케이션 다이내믹이다 보니까. 그렇죠. 전화해서 네. 야 이거 착즙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모르는 번호를 받았을 때 욕이 들려올 때 네. 땡땡 지금 장난하세요?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저는 현타보다는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지금도 재밌고, 이런 새로운 상황을 겪으면은 내가 데스크 잡을 포기하길 너무 잘했구나. 왜냐하면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관된 비즈니스 용어로 일관된 이메일 템플릿 이렇게 소통하는 게 아니라 밤 11시 반에도 전화도 받아보고 아저씨한테 진짜 서글서글하게 막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 제천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소 키우는 데 가가지고 막 물건 같은 거 사오고, 이런 경험이 저의 인생을 되게 가치 있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궁금한데 욕은 왜 먹은 거예요? 이게 제 잘못도 아니에요. 이게 어느 업체에서 우리 제품을 되게 좋아하고 잘 쓰고 계셨어요. 또 저랑도 연락을 하셨고, 근데 맞은편 가게에서 똑같은 제품을 구매를 하고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우리 제품은 특히나 사람들이 그때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원가라도 건지자 해서 여기선 10,000원에 팔고 있는데 이걸 5,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표가 들어와서 여기 메뉴판 보고 여기 메뉴판 보고 여기 사장 연락처 가져와봐. 그래서 이쪽에다가 스페셜 D를 넣은 줄 아신 거예요. 게다가 생각보다 되게 예민한 게 아이템 겹치는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사장님들이 여기에는 팔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근처 경쟁하는 데가 있는데 특색을 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리스펙트 해달라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장님들이 음식 메뉴에도 당연히 프라이드가 있겠지만 주류 메뉴도 나만의 포트폴리오거든요. 셀렉션이죠. 특히 저희 초반에는 댄싱 사이더 이렇게 인스타로 보고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발주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되게 나름 내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그냥 보고 베끼는 애들한테 더 나은 가격으로 제시를 해주니까 당연히- 제시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거는 하나의 예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내 일에 있어서 되게 내 마음을 다 담아서 하는 거는 너무 고무적인 부분이지만 확실히 이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들은 게 뭐 이렇게 하시면 섭섭하죠. 아. 네, 섭섭하죠.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넥타이 메고 글로벌 회사를 다니다가 와서 그런지 그 컬처 쇼크가 좀 컸습니다. 뭐가 이렇게 섭섭한 거지? 모르겠어요. 그냥 섭섭하다. 근데 진짜 이렇게 하니 섭섭하네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게 내가 들을 줄 몰랐는데 진짜 자주 나옵니다. 네, 섭섭하다 뭐 여자친구한테만 들을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내 개인 내 인생에만 들을 줄 알았는데 부모님한테도 안 들은 섭섭하다를 이제 비즈니스 상대하는 클라이언트들이라든지 뭐 이걸 듣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또 잘 응대를 해주면은 또 금방 풀립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게 돈 문제라든지 계약 문제라든지 뭐 납기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확실히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역 특산주는 직납이 가능해요. 술집을 운영한다고 하시면은 우리 술을 직접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지역 특산주의 혜택 중 하나인데 이거를 이게 우리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다라고 잘 활용을 하다가 또 왜냐면 그때 한창 다이렉트 컨슈머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파는 맞아요. 뭐 와비파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도매상 안 건드리고 자기들이 직접 판매하는 것들이 되게 유행이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매트리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D2C도 지금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지만 D2B에 있어서 direct to the bar 비즈니스가 아니라. direct to bar을 하다가 초반에는 이 업계 도매상 분들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여러 번 들었고 욕을 들은 건가요? 욕까지는 아니고 이분들이 영향이 있어요. 확실히 이분들은 매일매일 업장 가가지고 납품하면서 한마디라도 하고 한마디라도 듣고 하는 최전방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고 우리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도 통해서 들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행히도 영업이사님을 저희가 모셔왔는데 이분께서 이 관계 디스트리뷰터 릴레이션을 너무 잘 하시고 이분이 오고 나서 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수월해졌고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로지스틱스 이런 혁신을 해보자, 이런 시도를 해보자 하면은 여기에 있어서 도매상들이 잠재적으로 굉장히 싫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헷갈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풋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 이후로 되게 다양한 채널로도 많이 이득을 보고 있는 게 결국 그 관계를 잘 메꿔서 또 그분들이 우리가 직납하는 걸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와주려고도 하고 그 방식에 있어서 되게 네. 부드럽게 가야 되는 그죠. 것들도 있고. 그죠. 오해가 있었죠. 뭐 서울에서 일하다 온 애들이 업계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버릇 없이 하면은 제가 유통사에 일해도 되게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흐린다는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죠. 약간 계속 혁신은 되게 좋고 우리 자체적인 프로덕트에서 혁신을 하는 건 참 좋지만 업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일을 할 때 되게 신중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아예 하지 말라 약간 이 느낌보다 거기 안에 있는 이해관계를 다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움직여야지 그 혁신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래서 내 회사에 타격이 없고 결국에 고객까지 이렇게 더 좋은 스무스한 프로세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네. 그리고 이런 실질적으로 이 물체가 있는 물건들이 납품되고 이 프로세스는 요거는 어느 정도는 좀 정해진 틀을 리스펙을 해야 되는 게 확실히 있는 게 특히 술이나 담배 옛날부터 어느 나라를 가도 규제가 있는 제품들은 혜택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남용하는 순간 적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안 그래도 힘든데 정 만들면 더 그죠. 진짜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잖아요. 이곳에서 내가 이걸 계속하는 게 맞나?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현타 같은 게 온 적은 없었나요? 현타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네. 지금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유익한 걸 그리고 어려운 패스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주민과 줌아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더욱 느끼는 것도 있는데 그게 어떤 뜻인가요? 주민 줌아웃을 많이 한다는. 뭐 예를 들어서 현장에 일손이 부족해서 가서 라벨링을 해가지고 이거 잘 붙고 있나 이게 줌인이라면은 줌인을 하면은 확실히 현타가 더 많이 오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백화점 문 닫고 새벽 1시에 땀 흘리면서 불 다 꺼지고 전산실에 연락해서 이쪽만 불 켜주세요 하고 이 작업을 하면은 당연히 현타가 오죠.
그렇게 하던지 아니면은 네. 니콜 한 다음에 하나씩 까가지고 케이크 그죠? 물 내리면서 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현타 오고 막 어제 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막 배송 가려고 우리 직원들은 현장에서도 일해야 되니까 바쁘고 막 이러면은 현타를 오는데 줌 아웃 하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네, 줌 아웃해서 왜 내가 지금 팔에 쥐가 날 정도로 케이크를 옮기고 있지? 고민을 하면은 다 it's worth it. 가치가 다 있는 행위들이고 다행히 저는 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포커스를 인앤아웃 시킬 수 있지만 직원 관점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장으로서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 현타가 안 오도록 잘 조율을 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일이면은 뭐 괜찮아질 거야. 이거는 저는 쌓인다고 보거든요. 저는 줌아웃 하면은 이게 다 수그러들고 다 없어지고 괜찮아지는데 우리 팀원들이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겪고 현타를 최소한 그리고 유익함 진짜 괜찮네 나 댄싱 사이드에서 이래요 이런 모먼트들을 만들어주는 게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빌딩 관련된 책이나 이런 거 자기계발서들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클리어하고 다들 공감할 수 있는 비전 쉐어링 하는 게 크다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 줌아웃을 했을 때 납득이 될 수 있을 법한 그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네.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한창 막 우울증의 핵심이 이 상황이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서 나온대요. 이 행복과 불행을 덜 느끼는 것의 키는 결국 나아질 거라는 믿음, progress,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발전을 하고 있나? 어디를 가고 있나? 라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직원 입장으로서 지금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 비전 쉐어링이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회사는 이제 큰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와닿기가 쉽지 않아요.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이게 보편적이고 좀 덜 세부적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프로덕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첫 번째 최고의 동기부여인 연봉 그리고 이 커리어 패스에 대한 이 클리어한 비전 내가 계속 이렇게 진보를 하고 있구나. 내가 다음 단계를 가고 있구나. 내 이 커리어가 진보가 되고 있구나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저도 즐겁지 않고 의미 없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승진을 위한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클리어한 비전도 참 좋지만 개인적인 성장? 각자 팀 멤버 체크인을 하면서 얼마만큼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게 팀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스타트업에서 느껴지는 그런 거에서 또 배울 게 있고 또 약간 대기업에서 느끼는 것들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전 회사가 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큰 도시마다 사무실이 있는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랑 규모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충주에서 정말 10몇 명이 모여서 이런 정말 중요한 일을 해내고 있는데 그 두 커리어 경험을 전제로 봤을 때 진짜 매니지먼트는 그냥 딱 쉬운 한 문장짜리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도 진짜 책을 많이 내고 막 코트도 진짜 많은 게 딱 한 번에 다 픽스되는 건 없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관리하는 거를 고칠 만한 하나의 마법 솔루션은 없다는 네, 페네시아라고 하죠. 모든 거를 다 한 번에 할 수 있으면은 그냥 다 CEO 되죠. 네, 다 성공하고 CEO 다 10년, 20년 이상 일하지만 제가 최종 관리자로서 느낀 거는 정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구나. 다 동기부여 되는 부분도 다르고 심지어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난 평생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그냥 집에 가서 쉬고 나는 이거 할래.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있는 내 부하 직원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직원들을 여러 명 관리해야 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내 전략과 진짜 막 열심히 나는 어떻게든 최고의 뭐가 될 거야. 진짜 루피 같은 직원이 왔을 때 그 친구에게 주어야 하는 당근과 채찍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페이버리티즘으로 보이지 않게 함과 동시에 각자 정말 적당히 동기부여를 하되 우리 회사의 문화를 지키면서 규율을 세팅을 해 나가면서 인포서가 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스테이지마다 회사 스테이지, 팀의 스테이지 시기에 따라서 네. 필요한 게 또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어느 순간 난 그냥 이 일 그냥 평생 하다가 뭐 진급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저 죽을래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다음날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 생각이 바뀌어져서 돌아올 그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봤는지 내가 뭐 어떻게 모르죠. 알아? 그러니까 정말 이 계속 커뮤니케이션 파이프라인도 참 중요하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도입하려고 하는 게 원온원 1대1 미팅. 참 요거는 다른 스타트업에서 잘 가져왔다 생각이 든 게 이런 업무 지시 외에 뭐 보고 외에 주기적으로 뭐 요즘 어떻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원온원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 감정에 있어서 솔직하게 오픈을 하는 게 용납되지 않는 사회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못 하나 튀어나오면은 이렇게 때려서 맞춰야 되는 것처럼 뭐 어느 정도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는 직원들이 많고 단점은 그러다가 어느 날 퇴사해요. 갑자기. 나 진짜 못하겠어요. 나 진짜 1년 전부터 막 이렇게 해서 힘들어가지고 왜 이거를 이런 점에 있어서 또 원어원이 너무 우리나라에는 필요하고 정말 핏이 안 맞더라도 안 맞구나 라는 인지하면은 정말 현실적으로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조금 틀어지는 행위를 한다면은 계속 틀어지는 거를 어느 정도는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원어원이 진짜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도움이 많이 됐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잘 있는지 가족분들은 뭐 건강하신지 밥은 잘 먹고 근데 있는지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결국 핵심 좀 관심이 아닌가. 저 느낀 게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나는지에 따라서 인식이 되게 달라질 때가 많더라고요. 네. 어떤 리더분을 겪었는데 제가 평소에 느끼기에 너무나 훌륭한 리더였고 근데 되게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신경 쓸 게 많았던 거죠. 근데 제 기억으로 엄청 훌륭한 리더였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같이 어떤 걸 하게 됐었는데 그때 그분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느꼈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왜 그러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냥 느낀 결론은 이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심 때문에 그런 걸 쓸 수도 있겠다. 그때는 그 사람의 관심을 끌었던 다른 게 무언가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사실 관심이 있으면 더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뭐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또 관리자에겐 참 중요하겠다. 관심, 의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내 팀원들이 진짜 잘 하길 바라느냐 그게 좀 있어야지 그런 실력이 진짜 발휘가 되는 것 같고 그거조차도 없다면은 매니저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아니면 다른 일을 줄이던지. 네. 그래서 구글이었나? 개발자 중에서 연봉은 테이블대로 올라가는데 관리직 매니지먼트를 안 해도 되는 포지션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냥 혼자서 그냥 저 이제 알아서. IC라고 해서 이제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라 해서 그냥 계속 개인적인 컨트리뷰션 넣는 매니저 하는 게 아닌 그런 롤이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커리어 패스는 원하지 않지만 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계속 내가 이거 하는 거 더 깊게 파고 교수 느낌의 이런 정말 마이스터. 마이스터 아카데믹하게 내 일을 파고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ROI가 나올 거기 때문에 명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명장이어야 되는 사람을 갑자기 관리하라고 앉혀놓으면 이제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덜 세분화돼 있었고 요즘에 좀 많이 바뀌는 추세인 것 같은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다니거든요. 네. 코딩할 때 네. 날아다니시거든요. 꼭 필요하고 회사에서 그 이유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주지만 관리를 아예 안 시키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저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회사가 너무 그거는 훌륭한 선택인 게 내 직원들이 뭘 원하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런 IC 포지션을 열어주는 것 자체가 진짜 저는 굿 매니지먼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마이스터에도 다양한 유형으로 나눠줘요. 한 명은 이제 뭐 코딩 멍키 느낌으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 싹 코드 양으로 그냥 승부 보는 친구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크게 보는 아키텍트의 위주로 보시는 분들 계시고 되게 다양한 이 퍼소나가 또 있어서 세분화하게 우리 비즈니스에 필요한 거 맞춰가자. 인사 체제에 우리가 하는 일을 맞춰가는 게 아니고 우리 체제에 맞게 이제 인사 체제를 조금 더 유동성 있게 좀 만드는 유연하게 만드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애플 또 애플 비교를 했을 때 5명 팀과 정말 그 마이스터 딱 이렇게 나눴을 때 같은 태스크, same input 했을 때 아웃풋 차이가 정말 어떻게 차이가 날지. 그래서 10x 디벨로퍼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웃풋이 10배가 넘는다고. 디벨로퍼 한 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 코딩 테스트 할 때 특히 엔트리 이런 애들 뽑을 때 왜 내가 하는 일은 알고리즘과 관련이 그렇게 많이 없고 요즘은 챗GPT 쓰면 다 알고리즘 다 파악할 수 있고 이런데 왜 아직도 코딩 테스트를 이런 거 만들어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제 풀어봐. 약간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그 엘리베이터 시스템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릴지 풀어봐 라는 질문을 내냐. 나는 다른 거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이걸 뽑냐.
그 왜 쓰냐면요. 대기업들은 그 10x 디벨로퍼를 어떻게든 걸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똑똑한 애가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들어오면 회사 시스템이 다 있고 어떻게 코딩해야 되는지 다 그 시스템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다시 배워야 되는 거고 똑똑한 애들은 어차피 그거 금방 배우고요. 그래서 결국에 똑똑한 애들을 많이 최대한 뽑을 수 있는 환경. 그래서 거기서 10x 디벨로퍼 한 번에 쫙 뽑을 때 한 3명 나온다? 그러면 이득인 거죠. 그게 이제 돈 많은 공장 없어도 되는 네. 인건비에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테크 회사가 할 수 있는 그 옥석 가리기 느낌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와, 이 제조업 현장에선 상상할 수 없는 한 명이 10X 하려면 뭐 네, 브록 레스너 같은 사람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그런 테스트 할 필요 없이 그냥 딱 멀리서 그냥 들어오는 말 그대로 거고. 루피 같은 애들에서 팔 늘어나고 막 이래야 되죠. 살짝 이제 뭐 분위기 환기 느낌으로 형 이제 대학교가 워낙 특이한 대학교랑 우리나라에는 또 없는 느낌의 대학교고 이제 Liberal Arts College라고 되게 소규모의 테마가 다 있는 약간 그런 학교들인 경우도 있는데 뭐 다양한 인문학을 배우는 데 집중하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한 섹터에 이렇게 딱 집중해서 만든 학교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학생들 수가 되게 작은 느낌의 학교들을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Liberal Arts College라고 부르는데 그중에 이제 형이 가신 클래먼트 맥케나라는 칼리지는 비즈니스 쪽 뭐 마케팅, 세일즈 아니면은 뭐 전략 이런 느낌에 집중을 하는 한 학년 학생 수가 한 350명 언저리 되는 거의 뭐 고등학교 수준 크기의 대학교를 다니셨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았어요? 일단 학생 수가 적은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보고 그만큼 교수들이랑 교류도 더 자주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 레이쇼가 얼만큼이나 돼요? 8대 1이고요. 네, 10명이 채 안 되는 학생 대 교수 레이쇼가 있어서 그러니까 보니까 거의 90% 이상의 수업이 20명 밑에라고 하네요. 네,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제일 적었던 게 4명이었던 거 무슨 과외 받는 줄 알았어요. 네, 이게 무슨 awareness 클래스였는데 진짜 과외 받는 느낌이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 다 석학이잖아요. 그죠? 석학이랑 이제 진짜 호흡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죠. 제일 큰 수업이 50명 심리학 인문. 와. 네, 그게 다 들어야 되는 수업 중에 하나이기도 했지만 리버럴 아츠 아르테스 리베랄리스라는 그 교육 철학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위키피디아 찾아보시면 되게 흥미롭고요. 이게 그냥 몇 문장으로 설명이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다양한 학문 그게 예술이 됐든 스포츠가 됐든 언어가 됐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거를 공부를 함으로써 그리고 이거를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리더들을 배양을 한다. 이 철학이 깔려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 정말 교수님들도 독특하고 오픈된 환경이었어요. 구성모라는 사람한테서 이 수업의 가치를 더하고 교수라고 해서 나는 이 분야의 천재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 들어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고 학생들이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생각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역사를 제일 못했거든요. 암기를 정말 못했는데 이런 수업 스타일이 저한테 너무 맞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절로 막 숙제도 내가 막 신나가지고 그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내 주관과 내 의견이 명확하게 잡히고 내 경험을 겪어보지 않은 상대를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저는 너무 즐거웠고 어떻게 보면 죽은 지식이 그냥 책에 있는 지식이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나하고 관련이 있는 네. 그냥 책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나한테 관련 있고 상대방한테 관련이 있는 산 지식이 되는 느낌이 들 수 있게 해준 거네요. 우리 회사에서 아이디에이션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주고받고 입 밖으로 내밀고 계속 핑퐁에 왔다 가야지 아이디어도 개발되고 말하면서 네 그리고 아이디어가 스타트업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학비가 되게 비쌌는데 잘 다녀온 것 같고 저한테는 되게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래밍 할 때 쓰는 용어가 있는데 러버덕이라고 네. 고무오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가 무슨 말 안 해도 되니까 목욕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목욕탕에 있는 그 띄워놓는 고무오리 같은 존재인 거예요. 넌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그냥 내 얘기하는 거 들어줘 느낌. 바운싱 아이디어스라고 또 하는데 약간 그냥 왔다 갔다 내 아이디어를 내 생각을 너와 공유를 하고 나누면서 일방적인 게 많더라도 거기 있어줄래? 라는 느낌? 약간 hear me out. hear me out 느낌이죠. 내 얘기를 들어볼래? 약간 이 느낌이 비슷한데 그래서 러버더킹이라고 해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생각이 정리가 되고 회고 미팅 할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Thank you, Ju, for rubber ducking for this story.
그러니까 이 기능 만들 때 그 러버덕으로 나 있어주면서 내 생각 정리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해줘서 고마워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 건가요? 네네네. 아, 그냥 앉혀놓고. 네, 그냥 앉혀놓고. 공무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너 아. 나의 애착 인형 되어줘가 이 느낌으로. 아, 재밌다. 네, 그냥 막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이렇게 된 것 같고 이렇게 된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에서 막혔다. 그럼 이제 같이 고민하고. 러버덕은 네. 얼마나 수동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압박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도와줄 수 있어라고 하면은 뭔가 솔루션을 내가 찾아줘야 되고 네. 내가 막 알려줘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성모 이사님 혹시 이거 해주실 수 있어요?라고 하면은 부담도 되고 그냥 잠깐 시간 내줄 수 있어? 그래서 얘기 딱 하면서 얘기 나누면서 러버덕으로 그냥 떠 있어주고 생각나면 뭐 얘기하고 뭐 러버덕인데 굳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난 고모리니까 얘기 안 해. 약간 이 느낌은 아니고. 아, 재밌다.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다가 이 얘기 딱 나오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마케팅 쪽으로 활용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교수님들이 러버덕이었던 게 커리큘럼과 실러버스의 범주 안 그 범주를 벗어나지만 않도록 러버덕킹을 해줬던 것 같고 실러버스라 하면은 학기 목차? 네. 학기 목차 내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은 뭐든지 던지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토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고 단 이제 어떤 사람이 너무 비이성적으로 한쪽으로 빠진다든지 야 너 선입견 하지 마 이런 식이 아니라 이 관점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 번만 설명해 주겠니? 이런 식으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수업을 하면서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성모가 0살 때부터 쌓아온 지식과 정보와 그거는 되게 한정된 경험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네. 나만의 시선에서 바라본 정보였으니까. 그죠. 또 우리는 또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1대1로 대화하면은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그냥 좋게 잘 하고 뭐 날씨 어때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수업 시간에서 그런 환경에서 진짜 우리 내면의 생각들과 로직 그리고 이런 선입견들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선입견은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꺼내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사고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좀 더 열린 사람이 되기도 했겠네요. 그죠. 아직 제가 열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또 어떤 경험을 함에 따라서 한쪽은 또 닫히고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단 관용에 있어서는 게이지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붉은색으로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생명이면은 이게 초록색으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용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그 자세, 삶을 살 때 생각하는 자세, 가치, 개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사업을 할 때 거절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거절을 잘해야 한다고 언제 가장 느끼셨어요? 시간 투자 대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또 새로운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또 홀깃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초반에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벌릴 기회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네. 이게 이 세상이 다 기회거든요. 네. 이 업사이드를 보는 이게 DNA에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면은 바로 뛰어드는 게 우리의 유전자고. 그렇죠. 왜냐면 이 기회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본질 그리고 내 오리지널 목표 내가 이미 약속한 것들 이런 거를 딜리버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지금 내 시간을 반으로 쪼개거나 이미 쪼개진 시간들을 더 쪼개는 거는 예시를 들자면은 너무 많거든요. 진짜 매일매일 안 하겠습니다. 정중히 거절하는 건들이 많은데 두 가지. 하나는 명확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를 배웠고 애매하게 하면은 네. 괜히 기분 상할 수 있고 네, 서로 관계만 안 좋아지고 오해만 생기고 왜 안 나타나세요? 이렇게 이런 오해들이 생기고 네, 당일 돼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노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음에 뭐 기회 되면 한번 해요. 약간 이런 것도. 네. 정중하게 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거절하는 것은 오해 없게, 상처 없게, 그리고 기분 안 나쁘게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게 참 쉽지가 않은데 너는 내 시간을 가져갈 가치가 안 돼.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진짜 나는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아파가지고 못해요. 이거는 거짓말이니까. 그거랑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 이런 기회인데 지금 저희 회사 입장에서 지금은 좀 더 제조업에 이제 포커스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있고 앞으로 올 여러 가지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시기라
지금은 뭐 부적합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차원이 좀 다른 네,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저는 노후라는 결정을 명확하게 내리되 어떻게 노후를 상대한테 얘기할지 상대가 누군지도 잘 이해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 투자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예스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시간 투자를 하겠죠. 근데 이제 노라는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그냥 N-O 괜찮습니다. 점 이거는 진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이제 거절 템플릿 갖다 붙이고 챗GPT한테 써달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급 잘못 들어가는 거죠. 과장님한테 주임님 이렇게 얘기 들어가는 거고. 네,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내가 왜 노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고 소통에 있어서도 명확히 상대한테 이게 안 된다. 지금 할 수 없다라는 게 전달되고 그냥 그래야지 상대방도 다른 더 나은 옵션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또 넥스트 스텝을 찾을 수 있으니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부드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하는 모든 사람들 미국은 되게 효율적으로 딱딱딱 오케이 그냥 몇 줄 이메일 그냥 하고 끝내는 게 일원화되어 있는데 문화가 확실히 문화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잘 소통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서운해지니까 네, 맞아. 서운해지고 네, 네. 저는 이 또한 이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런 맞죠. 요소들을 인지하고 잘 내 걸로 만들어서 활용하지 않는다면은 네, 이런 환경에서는 잘 살아남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사랑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그 댄싱 사이다가 갖고 오려고 하는 그 미국 크래프트 맥주의 문화랑 네. 그 한국의 그런 정 문화랑 되게 잘 맞을 수도 있겠네. 네, 네, 맞습니다. 시너지가. 맞습니다. 아니 그 이제 잠깐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떠오른 너무 재밌는 생각이 들은 게 거절 잘해야 된다. 제가 이걸 어제 들었거든요. 네. 어디서 들었냐면 소개팅 소개팅을 받을 때 네. 너의 파이프라인을 집어 던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소개팅을 이렇게 해줬는데 너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정중히 거절을 하든 얘기를 잘 해라. 그냥 안 받는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너가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찍혀서 오히려 들어올 소개팅도 안 들어온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뭔가 피부로 느끼신 것 같아. 아니 이거를 아니, 왜냐하면 연애랑 비즈니스랑 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네. 서운해하고. 네, 이게 비즈니스에서도 누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안 해요 이러면은 쟤네는 배가 부른 회사야. 쟤네는 지네 멋대로 하는 회사 이러면은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를 이직해서 언제 또 갑을 관계도 바뀌고 그쵸. 이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면에서도 겹치는 부분이 많죠. 소개팅이랑 또 모르죠. 내가 안 만난다고 했던 사람이 또 갑자기 어떤 황골탈퇴를 해서 그쵸.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시 다가오면은 그때 한번 만났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그쵸. 거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제 원래 있던 직장에서 이직을 해가지고 더 여자 비율이 많고 이성의 비율이 많은 회사를 이직해서 갑자기 또 새로운 또 소개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뭐 농담적으로 얘기했는데 거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스토이시즘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는 작가가 한 명 있는데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사람이 들어봤는데? 있는데 네네. Everything you say yes to is a no to something else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거든 너가 하겠다고 하면은 yes를 하면은 무언가에 대한 노를 하고 있는 거다. 맞아요. 그 이제 뒤통수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네. 결국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 내가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파이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무조건 포기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비생산적인 일이 될 수도 있죠. 유튜브 보는 시간이 줄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댄싱 사이다라는 회사가 익사이팅한 새로운 막 그런 걸 막 하다 보면 제조업의 본질에 있는 품질 관리나 위생 이런 거에 좀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어떤 다른 외부 조직이나 사람이 제안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매력적인 아이디어에 있어서 이때 동안은 하지 맙시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저는 노의 일환으로 보고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게 크래프트 양조장이다 보니까 신제품 개발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이것도 하면은 매출에 도움되고 이것도 하면 매출에 도움되고 매출에 도움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결정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꼭 어떤 대상이 있는 노가 아니라 그냥 내부적으로 나는 이거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던져야 될 메시지가 거절을 잘해야 한다, 거절을 많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거절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받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 새로운 걸 또 도전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거절하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불편해하면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잘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방식에 의해서 잘 해야 한다. 네. 딱 그 메시지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정말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게 오히려 승낙하는 거는 좋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거절이라는 게 진짜 잘 해야 되는 것 같다고 느낀 게 그리고 이것도 레벨이 다른 거절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느낀 게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많이 여기저기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네, 친구 아버님 중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내일 또 이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제의를 드렸어요. 네. 근데 그분이 거절 메시지를 보내는데 기분이 안 나쁜 이해가 되는 거절 메시지가 아니라 존경을 하게 되는 거절 메시지를 어떤 보내셨어요. 내용이었나요? 이거는 오픈하기엔 좀 그런가요? 이거는 그 유료 컨텐츠라. 네. 아니 근데 장난이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네. 일단은 제 의도, 출발, 시작, 응원하는 이야기. 일단 너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거에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연결돼서 너의 길을 나가고 있다는 거에 기특하고 박수를 쳐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서 배운 것들과 거기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바로 거절이 나오는데 지금 내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역사책 이야기를 쓰더라도 환갑이 넘고 써야 되는 어떤 한 선배님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와. 좀 더 내가 여물어서 내가 좀 더 나이를 먹고 성장을 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그런 기회가 나오면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구나. 주영이가 건승하게 항상 응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딱 써주셨는데 거기서 대단하다. 와 이게 어른이다. 이게 섹시한 중년이구나. 음. 딱 그걸 느꼈죠. 그래서 똑같은 거절 메시지인데 바빠서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수준의 느낌이었고 거절을 통해서도 존경심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 있구나. 네, 거절도 참 중요하고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가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학을 한번 먹었어요. 네. 제가 한 번도 얘기 안 했나요? 방학 기간 동안에 술을 마시는 파티를 주최했나요? 행사 그때부터 행사 주최를 하다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주류 섭취가 있는 이벤트를 주최를 너무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서 너무 그게 해서 네, 소문이 너무- 나버리네. 네, 그때부터 주류 행사를 지금은 이렇게 웃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큰 일이었던 게 되게 보수적인 학교였고요. 남녀 공학이지만 기숙사도 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크리스천 학교. 네, 크리스천 학교고 술은 당연히 뭐 한 번이라도 걸리면 되게 큰 일이었고 제가 마침 그때 11학년 고2 때였고요. 그 외 해리포터 보면은 프리펙트 나오잖아요. 그 각 기숙사의 이제 리더들 네, 투표를 하거든요. 투표를 하는데 나름 그래도 사람 좋아하고 사람 관계도 잘 유지해서 제가 1순위였어요. 근데 딱 고2 때 제가 정학을 먹고 그 기회도 놓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입시에 제일 중요한 때인데 네, 미국에선 네. 그 실패가 되게 컸다고 저는 느꼈던 게 지금 되돌아보면 웃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고2한테 너무 중요한 포지션과 그리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그래서 정말 착한 아이 정말 이 리더 학생으로 생각했던 선생님들을 다 배신하고 뒤에서는 또 이렇게 막 술 파티를 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렸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규칙을 어겼었죠. 네. 그 실패를 겪고 나서 정말 크게 깨달은 게 일단 첫째는 전화위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이 돼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리더십 포지션을 내가 가져갈 수 없으니 그런 게 내가 다른 방식으로 이 조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내가 잘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서 헤드 투어 가이드를 진행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네, 조직 이 학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할 수 있었고 지금 그 학교 네 지금 제 끝이네요. 고등학교 세인트 제임스 제임스라고 정말 제가 성장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학교인데 실패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전화위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스스로도 깨달았고요. 왜냐하면은 학교는 그때 정학 먹었을 때 그냥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저 생각했어요. 그냥 인생 끝났다라 생각하게 되고 네. 나 이제 대학 못 가나 이제 네. 되게 되고 네, 그때 그리고 엄마 아빠 눈 볼 때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저 제가 아마 그냥 한국 인생 사람 끝났다. 중에 처음으로 정학을 세인트 제임스였어요? 네. 네. 그 이후로 몇 명이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안 좋은 안 좋은 혁신을 하지 않았나. 저도 정학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싶었던 상황이 한 번 있었어서 고등학교 때. 언제요? 디테일은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다리가 후들리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인생 태어나서 다리가 달달달달 후들리는 게 내 몸이 컨트롤이 안 되는 그 감정이 나 진짜 이제 진짜 어떡하지? 그때 집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진짜 두드려 맞을 줄 알았거든요. 진짜. 엄마 나 한번 난리치시고 가셨고 네. 나 아빠 딱 들어오시더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네가 싼 똥이니까 네가 치워 라고 하고 나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좀 힘이 됐어요. 그게 약간 내가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구나. 그것도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결국에는 이제 잘 해결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형 말씀대로 내가 뭘 그렇게까지 걱정을 했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땐 제 생각이 무너지죠.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냥 진짜. 정말 온몸이 내 몸 같지 않고 후들거리고 막 진짜 여기 막 아프고 막 그런 느낌. 가슴 막 진짜 네. 가슴이 아프잖아요. 네, 다 겪어봤을 거예요. 뭐 딱 걸렸을 때나 뭐 다 겪어봤을 텐데 그게 좀 큰 실패로 다가왔어요. 네. 왜냐하면은 절대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 그거보다 더 큰 실패도 제가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게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주영 씨가 말씀하신 다리 후들거림 그거를 겪었는데 그게 지금 저를 있게 만든 게 노력을 해야 되고 너가 똥을 쌌으면은 정말 열심히 치울 수 있게 진짜 클리넥스도 준비 잘 하고 네, 정말 네, 모든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말자.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딱 그 모습이 너무 저는 제일 싫었어요. 대학 진학 뭐 정학 뭐 그런 것도 당연히 문제들이 있지만 뭔가 선생님들이 내가 생각했던 성모가 아니야 라는 그 표정을 내가 딱 봤을 때 내 신용은 목숨을 걸어서라도 나는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런 면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함에도 이 시간 약속이라든지 지각을 함에 있어서도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내가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버리는 거는 앞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거기에 있어서는 저는 그쵸, 해야죠.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좀 신기했던 게 그 아까 걸어 들어오는데 인문에 Make an impact with integrity라고 써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제 임팩트를 만들어 나갈 때 도덕성과 진실됨과 그 하나됨을 유지를 하면서 나가야 된다. 딱 회사에 또 써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딱 그 인생에 어떻게 보면 문신처럼 박힌 거네요, 형한테. 네. 진정성 제 전 플래시먼 힐러드 회사의 모토 중에 하나도 Be true, be bold, act with integrity. 이 진정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 PR 에이전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쁜 여성분들 담배 피게 해서 뭐 담배 매출 늘리기 뭐 의사 선생님들 설득해서 뭐 계란과 햄이 몸에 좋다 뭐 시리얼 몸에 좋다 해서 뭐 이런 매출 늘리기 이런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PR 에이전시에서 느낀 거는 한 이벤트나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좋고 절대적으로 나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유효한 대상한테 이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고 이걸 거짓말하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거기에 윤활유를 붙이는 게 PR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제가 이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걸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최소한 없는 걸 만들어내지 말고 진정성 있게 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진짜 이 안에 있는 것들로 소통을 한다면은 바로 와닿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을 것이고 크게 무너질 일도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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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실성을 어길 수 있는 유혹은 정말 하루에도 10번 넘게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회사 운영하면 SNS 메시지를 조금 더 자극적으로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 한 320억 나왔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이거 좀 약간 어감이 안 좋으니까 이거 350억으로 그냥 튀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대충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런 게 또 쌓이면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약간 좀 철저하게 딱 그 진실성을 지켜야지 나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사실 그 기대가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삶 살다 보면 인지 못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형이 학교에서 행동하실 때 그 수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형을 생각한다 해도 몰랐을 거고 부모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걸 인지하면서 못 살았을 텐데 딱 그걸 어겼을 때 그게 큰 산처럼 다가왔던 거고 그 경험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거고 네.
되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살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좋겠다. 제가 이제 얘기 들으면서 꽂힌 단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 네. 참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이게 영업 이사님한테서 전염이 된 용어거든요. 프레이즈인데 자기 최면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익스큐스는 그냥 다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어려운 것도 잘 헤쳐나가게 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심어주는 것 같아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 같고 뭐 환경 탓할 수 있고 당연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를 스스로 최면을 걸면은 진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주영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이 사람이 네. 노력하고 특히 요즘 시대에 못하는 게 없으니까 정보는 다 널려 있고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그런 마인드셋이 지금 제가 여기 있게 네, 하지 않았나. 진짜 네. 어떻게든 방법은 찾아내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이제 일례로 얘기하자면은 아직 이제 에피소드 공개 안 되는데 네. LA 가서 찍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LA까지 그때 막혀서 3시간 반을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딱 만나고 인사하고 안녕 처음 뵙겠습니다 얘기하고 오늘 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하면 세팅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굉장히, 보면은 카메라가 세 대잖아요. 네. 하나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제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네. 근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제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있으니까 제 핸드폰 하나 인터뷰 이 핸드폰 하나 있죠. 그리고 그분이 또 유튜버를 하셨던 분이라 카메라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되게 언프로페셔널한 일인데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고 그분도 당황도 안 하시고 아 저도 유튜브 해봐서 아는데 저 뭐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런 일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약간 마이크 세팅할 때 이제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뭐 완벽한 세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환경이고. 네, 다 다른 게고 제가 생각하는 또 우리 그 팟캐스트의 또 장점이기 때문에 이 맨날 바뀌어지는 이 백그라운드 이게 거의 매번 바뀌죠. 그러네요. 네, 뉴욕에서 찍을 때도 있고. 이게 제가 이거 그냥 발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팅이 QC가 잘 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진짜 셋업이 QC가 잘 되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영상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스튜디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다 백그라운드가 바뀌는 거였네요. 네, 몇 개 빼고 네. 한국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제가 최대한 쓰려고 하는 스튜디오가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게스트에 맞게 뭐 홍대 가까우시면 홍대로 가는 거고 그 움직이는 건 저 캐리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피규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여기 이 테이블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못 따는 거였는데 DIY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고. 또 이 꿀팁 이 케이블 타이를 한 묶음 갖고 다니세요. 케이블 타이 이미 있습니다. 있어요? 케이블 타이는 진짜 그 청테이프 다음으로 진짜 인류가 개발한 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요거가 그 한 묶음이 지금 저기 캐리어 있어서. 진짜 대단하네요. 아닙니다. 그 태도가 너무 하이라이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경험은 마음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래서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법 찾아서 나아간다. 그게 참 좋은 인생의 태동인 것 같아요. 이 마인드 자체가 정말 다양한 경험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은 동네에서 같은 친구들과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틀에서 벗어나는 게 있다면 되게 당황했을 것 같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CMC에서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과 토의를 하고 토론도 하고 싸워도 보고 교수님들과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해보면서 정말 답은 없구나. 이거 그냥 내가 만들기 나름이고 뭐 노 없으면은 그냥 손으로 저으면 되고 술 없으면은 그냥 취한 것처럼 진짜 막 즐거운 뭐 노래라도 들으면 되는 거고 정해진 틀도 없고 답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 길을 만들고 뭐 남이 뭐라 하든 그냥 나의 길을 만들어서 개척을 해 나가는 게 제 인생 철학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게 그 답이 하나만 있지 않고 공식이라는 거가 꼭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인지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생각이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추진력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우리 얘기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제가 생각한 프레임이 있는데 이미 인터넷에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이거 팩트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 양자, situational quantumness. 이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 이게 퀀텀인데 이게 환경이 이걸 수도 있지만 이걸 수도 있고 이 슈퍼포지션이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어느 환경이 됐든 간에 이게 정말 최고일 수도 있고 정말 최악일 수도 있는데 그게 동시에 공존하는 거를 인지를 하면은 좀 더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패스로도 이어질 수 있고 이게 꼭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그날 좋았어. 그날 안 좋았어. 보다는 이 환경이나 이 가치에 있어서도 슈퍼포지션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를 하면은 좀 더 퀀텀이 문학적으로도 우리한테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너무 동의하고 제가 들은 말 중에 되게 감명 깊었던 게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거는 바뀝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과거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예전 했던 거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캘리그래피 클래스, 그 서체 클래스가 나중에 도움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과거가 바뀐 겁니다. 과거에 대한 인식, 그냥 쓸데없이 들었다고 생각했던 클래스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제가 공병학교에서 폭발물 맞습니다. 정규 회로를 안 만졌으면은 네. 폭발물이 지금 여기 댄싱 사이더를 있게 해준 그 근원인데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때 유학생 입장에서 군대에 가가지고 손을 막 쓰면서 너무 힘들고 현타가 수도 없이 왔을 거잖아요. 군대에서. 원래 공벽 빡세기로 유명한데. 즐겁게 네. 유익하게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댄싱 사이다라는 이 새로운 길을 뚫는 과정에서 생겼던 이 고난들을 겪으면서 이 과거가 나에게 정말 쓸모있는 순간이었던 걸 바뀌면서 미화가 또 되고 과거는 바뀝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시는지 너무 이해가 잘 될 것 같고 잘 사용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길을 찾아서 나가면 이 앞에 위에도 너무 좋아지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내 베이스 그 과거 자체도 좋아지면서 인생이 더 풍부해질 수 있겠다. 양조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양자 역학까지 왔네요. 그렇네요. 진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조하는 과정에서부터 실패한 스토리들, 새로운 기회를 기척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이 에피소드들, 그 과정에서 느낀 거, 뭐 개인의 실패, 거절하는 방법, 양자역학 얘기도 나오고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라든지 어떻게든 길을 찾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굳건한 힘도 많이 느끼게 돼서 참 좋았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가치들이 살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시간 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머릿속에 제 귀 사이에 있는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치를 더하거나 이 친구는 이렇게 하네 그럼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나는 저건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나는 풀어낼래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면은 저는 오늘 대화 그리고 이 팟캐스트 에피소드 너무 진짜 유익하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주영이를 되게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국제 대회를 다니면서 많이 친해졌는데 시작하는 게 반이라고 하죠. 저는 유지하는 게 70%라고 봅니다.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들고 1000명 구독 숫자 만들고 10,000명 만들고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듣기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팟캐스트 에피소드에 라인업 되어 있고 지금 아직 런칭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이게 초반에는 조금 팬덤이 필요합니다. 이게 팬덤은 뭐냐 하면은 이성적이지 않고 조금 감정적으로 집착이 약 한 30% 정도 있는 그런 게 팬덤이에요. 실패해도 실수해도 노잼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주고 그리고 다른 에피소드도 봐주고 그러면서 점점 이 팟캐스트가 성장하고 이러는 거를 보는 희열 그런 부분도 저 포함 여러분들도 같이 서포트를 했으면 좋겠고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거를 한 10년 후에 좀 하이라이트 10년 애니버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에피소드를 돌아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했고요.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팟캐스트 앞으로도 만관부.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따뜻한 말씀이고 제가 이제 그 농담으로 이제 나오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 나중에 르브론 제임스 인터뷰할 거다.
로저 페더러, 뭐 라파엘 나달 진짜 뭐 네로를 하는 그런 월드 클래스 선수들 할 거다. 형 르브론 제임스랑 같은 급으로 만들어주겠다. 그죠?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하거든요. 네. 제 입장에선 다 스케일이 어떻게 됐든 각자만의 인생의 주인공을 사는 거고 그게 제가 되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고 항상 우리가 어떤 무대 위에서 그런 스타들을 보기 때문에 엄청난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에 같은 플랫폼에 나오면은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결국에 너무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그거는 리스펙 받아야 마땅하고 저희가 알잖아요. 초코파이의 그 봉지를 보면서 느끼는 그죠. 전율처럼 네.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너무 비교하면서 또 불안할 필요도 없고 각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살면 된다라는 또 메시지 던지고 싶은 게 있어서 근데 일단은 너무 나와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꼭 형이 10년 뒤에 돌아봤을 때 나 르브론 제임스랑 동급이다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제 일상에 훌륭함을 또 심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네, 그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 오늘 댄싱 사이다의 구성모 이사님과 함께한 주인공들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성모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